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썸네일 제목처럼 STO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 이거 잠깐 한물 간 거 아니냐? 최근에 좀 STO 관련해가지고 주가의 흐름이 좀 약간 지금은 조정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마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끝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최근에 챗 GPT가 어쨌든 좀 발발시킨 AI 테마보다는 약하겠죠. 왜냐면 저는 뭐 여러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그 라이브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AI 관련 이슈는 이제 단순 테마는 아닐 것 같다. 시장에 아주 큰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I와는 조금 파괴력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STO가 여기서 그러면 힘이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한 번 정도 눌렸다가 다시 한 번 정도는 더 재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저는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 오히려 공부를 해서 매수를 해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STO와 관련된 부분은 많은 분들이 뭐 이미 다른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또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증권형 토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영어로 보면 이제 Security Token Offering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뒤에도 제가 STO와 관련된 부분이 뭐 ICO 그다음에 IPO와 어떤 게 다른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증권형 토큰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증권형 토큰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뭐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일단 뭐 돈이 되는 실물 자산을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라는 건데요. 말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그 실물 자산이 되는 걸 지금은 우리가 실물 자산을 거래를 할 때는 법정 화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실제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실제 돈이 아니라 가상화폐로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이걸 좀 쪼개서 하나를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쪼개가지고 소유권을 이렇게 나눠서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TO는 구조가 이겁니다. 결국에는 발행은 조각 투자사가 합니다. 조각 투자사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개서 판매하는 회사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STO와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부동산. 그러니까 원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통으로 뭐 건물 같은 걸 투자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리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예를 들어 뭐 1,000억짜리 건물이라도 그 리츠가 들어간 상품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실제로 그거 투자 효과를 보긴 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는 그거와 다르게 이제 코인 관련으로 좀 연결되니까 조금 더 뭐 코인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좀 느낌이긴 하죠. 하지만 이게 없었던 시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리츠 쪽으로 하려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이거 상품 리츠를 만드는 거는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 건물주 입장에서도 사실 리츠가 들어오는 거는 뭐 이게 현금화 하기도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데, STO로 하면 훨씬 더 좀 편하게 유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조각 투자사들이 이 가상화폐로 이걸 발행을 하면 이걸 한국거래소가 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됐는데 이걸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유통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개인들이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이 중개는 증권사가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빗썸이라든지 그다음 업비트 이런 데서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이 거래를 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쓰는 키움, 뭐 이베스트 이런 데서 실제로 우리가 증권사 HTS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MTS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걸 거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약간 가상화폐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비교를 해드리자면, 자 일단 우리가 잘 아는 IPO, 그러니까 주식을 상장하는 거죠. 주식을 상장하는 거는 실제 비즈니스 모델, 이거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주식 이제 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있는 모델이 있는 거고, 이거를 투자를 할 때 자금은 뭘로 받는다? 원화로 받죠. 법정화폐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결국에는 IPO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적 절차라든지 뭐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도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발행을 했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그 IPO가 실패했을 때 뭐 증권사가 그러니까 발행하는데 실패한 거에 대한 뭐 얼마나 인수를 해줄 것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용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발행인은 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SBB테크다 그러면 그 SBB테크가 발행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행인은 명확하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걸 사는 사람은 권리를 뭘 가지냐? 지분을 가져가는 거죠. 예, 지분을 가져가는 거고, 당연히 주식이다 보니까 법적 규제는 당연히 적용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CO 같은 경우는 이전에 ICO, 이건 사실 저는 계속 ICO 관련할 때부터 저는 사기라고 이야기 많이 드렸죠. 왜냐하면 실물 자산, 이거 투자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아까 했지만 대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블록체인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게 명확한 대상물은 없거든요. 가상화폐가. 그러다 보니까 대상물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고, 투자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상화폐로 발행이 되죠. 그래서 뭐 각각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뭐 밀크를 할 수도 있고 뭐 스텔라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발행하는 주체가 만드는 블록체인, 이걸로 이제 가상화폐로 일단은 투자 형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론칭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없어요. 뭐 특별하게 금융당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그냥 발행시키면 됩니다. 요거 뭐 나중에 ICO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ICO를 함에 있어서의 큰 뭐 부담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우후죽순처럼 ICO가 다 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발행 주체도 불분명해요. 아까도 했지만 규제도 없고 비용도 싸고 발행 주체도 불분명하니까 여기저기서 뭐 ICO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 피해도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뭐 권리를 소유하는 건 없어요. 뭐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를 들어 ICO 참가하면 얼마 돈을 내는 만큼 그만큼 그 토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특별한 권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법적 규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ICO가 금지가 됐죠. 금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대안인 거죠. 그러니까 IPO와 ICO의 중간을 이렇게 접점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STO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O에 없던 실물 자산이 붙은 거죠. 대표적으로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음악 저작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실물 자산이 있다는 거고요. 그냥 투자 형태는 가상화폐, 법정화폐 뭐 두 개 다 모두 거래가 가능한데 사실상은 가상화폐로 다 대부분 다 하겠죠. 예, 가상화폐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ICO에서는 이런 금융당국의 규제가 없었지만 STO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 왜? 거래를 한국거래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 주체는 명확하다. 아까도 했지만 실물 자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오피스텔 같은 것들. 그럼 그 오피스텔의 건물주가 발행하는 건물주가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인 같은 것도 명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걸 부대 비용들 같은 것들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 권리 분석이라든지 미술품 같은 것도 감정가 막 이런 것들 매겨야 되니까 뭐 그런 데서 또 돈이 들기 때문에 ICO보다는 비용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IPO보다는 낮죠. 예, IPO보다는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거는 IPO와 비슷합니다. 주식을 받은 거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실물 자산을 투자하면서 그 지분만 가지고가는 지분만큼의 이득을 취하죠. 거기서 떨어지는 뭐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규제 받습니다. 요게 좀 이제 IPO와 STO 그다음에 ICO의 또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CO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STO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STO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권 발행형 ST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형 STO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서 증권 발행형 STO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특별한 뭔가 주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이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PF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PF가 우리가 사업을 이 부동산을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이득을 볼 거야라는 걸 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뭐 이거 아니면 뭐 클라우드 펀딩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돈이 아니지만 이거 나중에 뭐 이 사업을 했을 때 돈 벌었을 때 수익을 얼마 나누겠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그러니까 아니면 뭐 더 쉽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거겠죠. 기업의 그 CB 발행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운전 자금 목적으로 뭐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TO는 이게 주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뭐 PF라든지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뭐 CB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대체할 것 같진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주가 되겠죠. 자산 유동화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ABS 채권 같은 건데 이게 원래 개인들이 사기가 좀 어렵죠. ABS 채권은 예전에 없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ABS라든지 MBS 다 있었죠. 자산 유동화 채권들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사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STO로 바꾸면서 조금 더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실물 자산을 또 나누는 거죠. 뭐 부동산,
미술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쪼개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현재 STO에서 가장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자산 유동화형 STO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STO 관련 종목, 뭐 STO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은 다 자산 유동화형 STO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거 어쨌든 발행을 하는 거는 조각 투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에 이 STO와 관련된 이 플랫폼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냐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음원 저작권 관련 부분 이거죠. 예. 뮤직하우. 이거 예전에 한번 브레이브걸스 그 롤린이죠. 이것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거는 또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저스틴 비버인가요? 네, 저스틴 비버가 또 이거 자기 저작권 이렇게 이쪽으로 팔아가지고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한 5천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작곡가나 가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노래가 안 떠버리면 의미가 없죠. 물론 뜨면 뭐 안 내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안 뜰 수 있는 거 이거를 지금은 가만히 묵혀두면 내가 자산이 당장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자산을 유동화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걸 어쨌든 뮤직하우가 해주는 거죠. 이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뱅카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름이 카우잖아요. 예, 소를 실제로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송아지 때 해서 지분 팔아서 나중에 이익 보면 이걸 배당받는 거.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하죠. 카사. 예, 이거 이제 부동산. 예, 부동산 쪽을 이제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지분을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매매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당해서 나누는 건데요. 뭐 이것만 딱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지금 STO가 뜨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STO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샌드박스 규제를 넘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이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신규로 이런 사람들 이런 이제 사업을 많이 이제 진출을 할 거라는 거죠. 많이 진출을 할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카사가 어찌 보면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동산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이 조각 투자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술품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은 이 태사가 합니다. 태사가 하는 건데 우리가 미술품 경매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옥션이랑 K옥션이 있는데 서울옥션, K옥션은 쪼개기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러니까 미술품을 경매하고 중개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건데 태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중요하게 공동 구매해가지고 경매를 받아서 나중에 판매할 때 쪼개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시장 자체도 좀 커졌다. 그 다음에 뭐 슈퍼카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각 투자사들이 이런 식으로 현황이 돼 있고 앞으로도 요거는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은 실물 자산 이것보다도 또 더 많아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도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박 이 금융 같은 경우도 이거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열려있지 않는 시장인데 단순히 선박이 아주 큰 선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중형 선박 같은 경우는 이런 STO 시장도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STO가 지금처럼 이 샌드박스 규제까지도 없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자산에 대한 투자도 좀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STO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찌 보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건 저는 가장 명확한 수혜주는 결국은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상화폐 특히 ICO가 한참일 때는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발행사가 가장 수혜를 받죠. 그러니까 발행했는 사람 ICO를 드랍했는 거 뭐 사실 거의 무에서 유를 가지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업비트라든지 빗썸 같은 결국에는 이거 중개해주는 중개 수수료 받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이 STO 역시도 지금 현재 실질적인 수혜주는 결국은 이걸 중개해준 중개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가 수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STO와 관련돼서 가장 수혜주로 실질적인 수혜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연성이 테마와 개연성이 가장 강력한 건 저는 증권사라고 봅니다. 다만 증권사가 실질적인 수혜주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이 STO만을 가지고 이슈만을 가지고 주가가 막 엄청나게 급등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증권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이 STO와 관련된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증권사 수수료는 지금 별로 안 비싸잖아요. 거의 뭐 0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권 주식 매매해가지고 브로커리지 마진으로 수익 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수료를 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 아주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준비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다만 앞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키움이 그래서 STO 관련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서 전체 매출에서 얼마나 많은 차지를 할까? 키움이라는 회사 자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뭐 이런 것들, 뭐 최근 하나라든지 뭐 교보 이런 애들도 다 준비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그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는 맞는데 그 수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아주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시총 역시도 너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찐 수혜주로는 실질적인 수혜주긴 하지만 주가 탄력은 좀 둔한 게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뒤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증권사 중에서도 그런 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SK증권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SK증권은 기본적으로 시총 사이즈도 작습니다. 시총 사이즈도 작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브로커리지 마진 자체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TO에서 수수료가 발생됐을 때 아무래도 사업에 기여하는 비율이 높을 겁니다.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그렇다면 SK증권은 STO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실질적인 수혜주면 탄력적인 부분을 본다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SK증권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탑3를 나눈 게 일단 첫 번째 SK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STO를 했을 때 가장 활성화될 상품이 뭐냐라고 보면 결국은 부동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좋아하죠. 근데 부동산 자체가 워낙 속된 말로 묻지가 크잖아요. 묻지가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쪼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 자체가 또 활발하게 안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에 좀 현금화를 하고 싶은데 이걸 또 내놓으려면 또 팔리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STO로 한다면 자산화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활발하게 시장이 열리는 시장은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많은 어찌 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와 그러니까 토지주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수혜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뭐 어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신탁을 지금 이제 어디 맡겨놨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맡긴 신탁 업체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나 이거 STO 하고 싶은데 이거 좀 해줘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이 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개잖아요. 한국자산신탁이랑 그다음에 한국토지신탁 두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상장돼 있는데 그러면 한국자산신탁이 어쨌든 업계 1위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테마주로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너무 커요. 한국자산신탁은 시총이 좀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가벼운 그 다음에 밸류도 좀 싼 그래서 한국토지신탁이 조금 더 찐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다만 STO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탄력성은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이 세 가지 종목 대비해서는 가장 탄력은 좀 둔할 겁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한국토지신탁은 저는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요. 한국토지신탁은 이미 이쪽에 냄새를 맡았죠. 그래서 이미 재작년부터 이쪽에서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STO가 열리면 좀 발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건물주들을 토지주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토지신탁도 대표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미술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떠오르라도 부동산 제일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미술품이죠. 아무래도 미술품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미술품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미술품 쪽도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게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회사가 두 가지 있잖아요. 서울옥션, K옥션인데 서울옥션은 역시나 좀 사이즈가 좀 커서요. 사이즈가 크고 상대적으로 K옥션은 서울옥션 대비해서는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밸류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K옥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세 가지 종목을 저는 수혜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STO와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찐 수혜주 세 종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메이크머니 하십시오.